유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다. 몸을 던지는 법을 배우는 동시에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익히는 무도였다. 유도복을 입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버리고 상대와 마주해야 했다. 교만하면 중심을 잃고 두려우면 기술이 흐트러진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마음을 비우려 했다. 훈련은 혹독했다. 몸이 부서지는 고통보다 더 힘든 건 지독한 침묵이었다. 매트 위의 땀 냄새, 손끝의 굳은 살, 잡은 순간 느껴지는 상대의 숨결. 그 모든 것이 내 하루를 채웠다. 처음 김혜수 감독님을 본 건 내가 체육중 1학년이던 해였다. 그녀는 국가대표 은퇴 후 체중 최고 유도부의 신임 감독으로 부임했다. 사람들은 은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라며 떠들썩했지만 정작 그녀는 묵묵했다. 유도는 싸움이 아니야.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거야.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새겨졌다. 그녀는 기술보다 마음가짐을 먼저 가르쳤다. 단단했고 고요했고 한마디로 진짜 무도인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감독님을 존경했다. 유도는 그저 운동이 아니라 나를 지탱하는 신념이 되었다. 감독님 곁에는 언제나 한 아이가 있었다. 하얀 유도복을 입은 초등학생 꼬마. 항상 매트 구석에서 도복끈을 제대로 묶지 못해 허둥대던 아이였다. 병두 오빠, 끈 다시 묶어줘요. 그 아이는 매일 저녁 엄마가 훈련시키는 동안 매트를 뛰어다녔다. 넘어져도 울지 않았다. 다시 하며 일어섰다. 그 후로 세월이 흘렀다. 나는 최고 3학년 때 국가대표 상비군에 뽑혔고 감독님은 여전히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그 사이 꼬마 신호는 도복 소매를 잡고 나를 쫓아오던 아이에서 단단한 눈빛을 가진 체중 후배로 들어왔다. 그녀가 오빠 대신 선배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 변화를 느꼈다. 선배님, 잡기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 봐. 훈련 매트 위에서 그녀는 작고 가벼웠지만 기술은 매섭고 정확했다. 감독님의 피가 그대로 흐르고 있었다. 나는 몇 번이나 중심을 뺏겼다. 기술 때문이 아니라 시선 때문이었다. 그날 연습이 끝나고 감독님이 말했다. 병두야, 신호 좀 데려다 줘라. 오늘 늦겠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복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밤. 신호는 조용히 나를 따라 걸었다. 가을 바람이 매트 위의 열기를 식혔다. 선배님. 응. 유도는 왜 해요? 감독님이 있어서. 엄마요? 응. 그분은 진짜 무도인이야. 신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그 말 들으면 되게 좋아하겠다. 그녀의 웃음이 짧게 번졌다. 그리고 그 웃음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예전에는 훈련이 끝나면 아무렇지 않게 손을 잡고 데려다 주곤 했다. 작은 손이 내 손 안에 쏙 들어왔고 그저 감독님의 딸을 챙겨주는 제자의 마음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손끝이 스칠 때마다 심장이 미묘하게 일렁였다. 단순한 체온이 아니었다. 전류처럼 번져드는 떨림, 그녀의 손이 스쳐 지나가면 마음 한가운데서 번개처럼 짧은 불꽃이 일었다. 유도장에서 수천 번 중심을 잡던 내가 그 짧은 순간마다 중심을 잃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친구의 금메달 소식을 감독님께 들었다. 그녀의 눈빛엔 자랑스러움과 설렘이 가득했다. 나는 미소로 축하를 건넸다. 하지만 그날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사고의 현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했다. 아버님과 한슬이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그리고 감독님은 기계 호흡기에 의지한 채 차가운 병실에 누워 계셨다. 병원 복도 한쪽에 신호가 있었다. 그녀는 울지도 않았다.
그저 두 주먹을 꽉 쥔 채 무너지는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은 반으로 갈라지는 듯했다. 숨을 쉴 수도 울 수도 없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사랑이란 건 마음이 아니라 심장을 찢는 통증으로 존재한다는 걸. 그녀를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질수록 신호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고 내 심장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향해 뛰는 하나의 이식된 심장이 되어 있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다. 신호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자마자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렸다. 책상 위엔 교과서와 참고서가 산처럼 쌓였고 그녀의 얼굴은 늘 피곤에 절어 있었다. 그녀에게 남은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공부. 살기 위해, 버티기 위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나는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다. 체육대학에 진학해 매일 땀을 흘리며 몸을 단련했지만 내 마음은 늘 그녀의 방 창문에 매달려 있었다. 밤마다 체육관 훈련을 마치면 그녀의 집 앞 가로등 밑에 섰다. 신호의 방 불빛이 꺼질 때까지. 그 불이 꺼지면 나도 하루를 마친 셈이었다. 그게 내 하루의 전부였다. 세월은 그렇게 스쳐갔다. 나는 국가대표가 되었고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람들은 내 어깨 위의 메달을 보며 박수를 쳤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엔 오직 한 사람, 이신호뿐이었다. 신호야, 너는 버티고 있을까? 그 질문이 내 인생의 기도였다. 그녀는 결국 해냈다. 의대에 입학했고 다시 병원을 오갔다. 그러나 그 대가로 모든 걸 잃었다. 입학금, 등록금, 어머니의 중환자실 치료비까지. 남은 건 통장 속 바닥난 잔고와 숨쉬는 어머니의 기계호흡기 소리뿐이었다. 그 사실을 아는 건 나뿐이었다. 나는 체육관을 운영하며 번 모든 돈을 감독님 중환자실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었다. 나는 단지 말했다. 비밀로 해주세요. 신호는 몰라야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신호는 의사가 되었고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가난은 가난을 불러오는 걸까? 그날 나는 자리에 없었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부재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체육관에서 회원이 넘어졌다. 순식간이었다고 했다. 그가 바닥에 쓰러진 채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누가 대신 지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날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로 충분했다.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다쳤을 때 그 고통의 무게를 함께 져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 감독님께 배운 도의였다. 이제 수입은 회원의 치료비로 나갔고 통장은 비워졌다. 그래도 나는 버텼다. 아니, 버텨야 했다. 신호의 어머니, 김혜수 감독님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셨다. 기계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갔다. 그 병원비를 이제는 더 이상 낼 수 없었다. 며칠 뒤였다. 병원 원무과에서 전화가 왔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윤 선생님, 이신호 선생님께서 병원비 관련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순간 손끝이 굳어버렸다. 무슨 일인가요? 이번 달 청구 금액이 갑자기 크게 늘었다고 하셔서요. 확인 중이신데. 그때 깨달았다. 숨기려 했던 시간이 끝났다는 걸. 그녀는 결국 알게 되었다. 그동안 중환자실에 걸린 생명 유지비, 그 비용들이 매달 어떻게 정산되어 왔는지. 그날 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 고개를 들자 그녀였다. 하얀 가운 위로 젖은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비를 그대로 맞으며 서 있었다. 선배 왜 그랬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왜 나 몰래 그런 일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그렇게 산 거야? 그때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분노가 아닌 죄책감이 비쳤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냥 너니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 대신 눈빛이 부서졌다. 이런 거지 같은 바보 같은 삶. 누가 이렇게 살아? 나. 짧고 단호했다. 그녀가 떠난 뒤 한참을 앉아 있었다. 비는 어느새 그쳤다. 하늘은 맑았고 달빛이 병원 창문에 비쳤다. 그 불빛 속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게 내가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날 밤이었다. 유난히 불이 꺼지지 않았다. 신호의 방 창문. 늘 새벽 3시면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그 불빛이 그날따라 끝내 꺼지지 않았다. 나는 체육관 문을 닫고도 한참을 서 있었다. 비에 젖은 운동화에서 냉기가 스며들었지만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불빛은 마치 신호의 심장이 마지막으로 뛰고 있다는 신호처럼 어딘가 절박해 보였다. 그땐 몰랐다. 그 불빛이 단순히 공부 때문이 아니라는 걸. 그녀가 그날 처음으로 세상의 반대편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는 걸. 훗날 알게 되었다. 신호는 그 밤 다크 사이트에 접속했다. 일반 병원망으론 닿을 수 없는 세계, 법과 윤리의 경계가 사라진 어둠의 의료 시장. 그녀의 손끝은 그때 이미 의사가 아니라 살과 장기를 거래하는 기술자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VPN을 켜고 토 브라우저를 열고 검은 화면 위에 어니언으로 끝나는 낯선 주소를 입력했을 것이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신호가 아닌 시그널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걸 몇 달이 지나서야 알았다. 그녀의 노트북 하드 안에서 암호화된 로그 파일 하나가 남아 있었다. 하트 마커시라는 이름의 서버 접속 기록. 시간은 그날 밤 내가 창밖 불빛을 바라보던 바로 그 시각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창문엔 불이 자주 꺼지지 않았다. 그게 공부 때문인지 수술 때문인지 나는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생각했다. 그날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하지만 인생은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렇게 이신호로서의 삶을 닫고 시그널로서의 첫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그날도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나는 돌아가려는 순간 신호가 집 밖으로 나오는 걸 보았다. 신호는 트렁크에 무언가를 싣고 차를 몰았다. 나는 이유도 모른 채 뒤를 밟았다. 헤드라이트를 끄고 멀찍이 따라갔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 포천의 산자락, 가로등 하나 없는 외진 비포장이었다. 짙은 안개 사이 검은색 버스 한 대가 서 있었다. 번호판은 검게 칠해져 있었고 심상치 않는 기운이 느껴졌다. 그 안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기름 낀 머리, 싸늘한 눈빛. 그는 마치 오래 기다린 사람을 본 듯 천천히 신호를 향해 걸어갔다.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짓눌렀다. 짙은 안개가 산 아래를 덮고 있었다. 버스 옆의 가로등 하나는 깜빡이며 마지막 숨을 쉬는 중이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손엔 반쯤 피운 담배가 들려 있었다. 강의사였다. 그의 걸음은 느리고 묵직했다. 발소리가 바닥의 자갈을 밟을 때마다 딱딱하게 울렸다. 그가 신호의 차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창문을 손끝으로 두드렸다. 똑똑. 시그널 씨. 목소리는 낮고 기름기 섞인 미소가 담겨 있었다. 준비는 끝났소. 수술 준비는 우리가 다 해놨어. 몸만 오면 돼요. 그는 담배를 비벼 끄며 말을 이었다. 이 바닥 기술자들, 나이 먹고 아이스갑 벌라고 들어온 놈들이 태반이요.
근데 젊은 여자가 직접 칼을 쥔다니 나도 기대가 되네. 웃음이 새어나왔다. 크하하. 꼼꼼할 것 같아요. 솜씨 한번 봅시다. 그는 고개를 돌려 뒤쪽을 보았다. 검은 SUV 옆에서 서 있던 덩치 두 명이 잠시 눈을 맞췄다. 너희 둘은 사무실로 가 있어. 오늘은 별거 없다. 예, 형님. 덩치 둘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안개를 가르고 천천히 사라졌다. 그 모든 걸 멀리서 병두가 보고 있었다. 버려진 비닐하우스 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고 있었다.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강의사는 혼자 중얼거렸다. 혼자야 오늘은 기술자 혼자 왔네. 버스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강의사는 문을 열어 젖히고 먼저 들어갔다. 잠시 후 시그널 안이 신호가 뒤따랐다. 그녀의 얼굴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미 오래전에 각오한 사람처럼. 버스 문이 닫히자 금속 소리가 메아리쳤다. 쿵. 그 소리에 병두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버스 옆으로 다가가 작은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다. 창문엔 검은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안쪽의 희미한 불빛이 살짝 새어나왔다. 그 빛 속엔 수술대와 스테인리스 기구들이 반짝였다. 그리고 그림자 두 개 아니 세 개였다. 하나는 담배를 입에 문 강의사, 다른 하나는 마스크를 쓴 시그널 그리고 어시스트 연희. 그녀의 손이 글러브를 끼고 있었다. 손끝의 움직임이 익숙했다. 이건 이미 수술이 아니라 작업이었다. 병두는 숨을 죽였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구나, 신호야. 버스 안은 비좁고 공기조차 눅눅했다. 환기구는 꺼져 있었고 소독약 냄새는 금속 냄새와 섞여 코를 찔렀다. 수술등 한 개가 어둠 속을 뚫고 내리쬐고 있었다. 시그널은 글러브를 낀 채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첫 수술이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은 해야 한다는 확신이었다. BP 78. 연희가 짧게 보고했다. 라인 확보 끝났어요. 좋아. 정맥 확보 유지해. 시그널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강의사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오늘은 간단한 거니요. 도너 상태가 별로지만 VIP는 괜찮을 거야. 그는 담배를 씹듯 말했다.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해. 알지? 입 닫고 모니터 놔봐. 시그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녀는 메스를 들었다. 빛이 칼날을 타고 번쩍였다. 복부 절개. 피가 흘러나왔다. 가자. 복막 절개 들어간다. 가스 유지. 가스 압 12 유지 중. 연희가 기구를 건넸다. 금속의 마찰음이 짧게 울렸다. 시그널은 복부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요관, 좌신동맥, 좌신정맥 순으로 절단한다. 흡인기각도 낮춰. 네. 석션이 작동하며 피를 빨아들였다. 더. 그렇지. 강의사가 뒤에서 중얼거렸다. 이게 불법이 아니라 예술이지. 시끄러워. 시그널은 눈도 돌리지 않았다. 신장 주변의 지방층이 제거되고 혈관이 노출됐다. 클램프. 클램프 드려요. 금속이 딱 소리를 냈다. 혈류가 끊기자 순간 공기가 멎은 듯했다. 도너 산소 포화도 떨어집니다. 연희가 급히 말했다. BP 60, 심박수 45. 도너 쪽 약물 투여해. 네. 하지만 곧 심전도가 요동쳤다. 삐쉬익 삐쉬익. 불규칙한 리듬이 이어지다 결국 일직선으로 변했다. 삐. 연희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시그널 심정지입니다. 아드레날린 1cc 투여.
투여 완료. CPR 들어간다. 그녀의 손끝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모니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강의사가 욕을 내뱉었다. 도너는 버려. VIP 먼저. 그의 목소리가 터졌다. 이 새끼 죽은 거 신장이라도 빼. VIP 기다린다니까. 시그널의 눈빛이 번쩍였다. 닥쳐. 그녀는 다시 손을 움직였다. 신장 박리. 동맥, 정맥 동시에 클램프 유지. 혈류 확인 중 피 멎었어요. 좋아. 꺼낸다. 신장이 들어올려졌다. 빛 아래서 붉은 장기가 반짝였다. 그녀는 그걸 생리식염수로 재빨리 씻어냈다. 온도 4도 유지해. VIP 준비됐지? 네, BP 안정적이에요. 그녀는 생리식 염수에 담긴 그 신장을 바라봤다. VIP는 이번이 세 번째 이식이지? 강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새끼 신장 5개야. 시그널이 낮게 중얼거렸다. 인간의 탐욕이란. 이식 들어간다. 그녀의 손끝이 다시 정확히 움직였다. 동맥과 정맥이 하나씩 이어지고 미세한 봉합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요관까지 이었다. 연희가 손을 맞췄다. 혈류 재개합니다. 피가 다시 흐르자 신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심박 82, 산소 포화도 96. 좋아. 시그널은 글러브 위의 피를 닦았다. 그녀의 얼굴엔 땀이 흘렀지만 표정은 없었다. 도너의 시신이 옆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강의사가 투덜거렸다. 씨발, 괜히 죽여서 귀찮게 됐네. VIP는 살았으니 됐지. X 될 뻔했잖아. 시그널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죽은 건 실수가 아니라 결과야. 그녀는 피 묻은 글러브를 벗었다. 피가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미세하게 숨을 내쉬었다. 이 손끝이 생명을 끊고 살렸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버스 밖으로 나왔다. 얼굴엔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눈빛은 깊은 구멍처럼 비어 있었다. 차 문을 닫고 떠났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버스 안에서는 피가 말라붙는 냄새가 남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나는 마치 그 냄새에 질식할 것만 같았다. 내가 지키겠다던 아이가 이제 사람을 죽이고 있다. 그때 알았다. 내 심장은 이미 2번째로 찢어진다는 걸. 어김없이 새벽이 왔다. 달빛은 희미했고 하늘은 흐렸다. 비라도 올 것처럼 공기엔 눅눅한 쇠맛이 섞여 있었다. 새벽 1시. 매봉산 중턱의 공장 부지. 어둠 속에서 다시 그 검은 버스가 나타났다. 번호판은 여전히 가려져 있었고 버스 옆에는 강의사의 SUV가 멈춰 있었다. 그녀는 버스에 올라탔다. 오늘의 도너, 오늘의 VIP. 수술은 예전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피의 냄새. 그리고 어김없이 울리는 기계음. 삐삐삐. 클램프 잠가. 잠갔어. 이식 시작.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내 눈엔 보였다. 그녀의 손끝이 조금,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VIP의 혈압이 떨어지자 강의사가 욕을 내뱉었다. 씨발, 이거 VIP 죽는 거 아냐?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안 죽어. 그리고 수술이 끝났을 때 정말로 VIP의 심장은 뛰었다. 삐삐삐. 수술이 끝나자 시그널은 버스 밖으로 걸어나갔다. 달빛이 어두운 눈동자 위를 스쳤다. 그녀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의사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의 얼굴엔 분노와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SUV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2년, 이번 건으로 끝내. 저번 VIP 이틀 뒤에 되졌어.
이런 어설픈 기술자는 필요 없어. 덩치 두 놈이 고개를 끄덕였다. 차로 따라 붙습니까? 그래. 매봉산 입구 빠지면 처리해. 네. 그들은 시동을 걸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든 걸 숲 너머 차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바람이 세게 불었고 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때렸다. 가슴이 요동쳤다. 놈들이 신호를 죽이려 한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차에 올라타 조용히 시동을 걸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가 도로로 진입하자 덩치들의 SUV가 천천히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내 손이 스스로 움직였다. 시동을 걸었다. 헤드라이트가 켜지는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산길 초입 덩치들의 차가 신호의 차를 추월하려는 찰나 나는 그대로 핸들을 꺾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갈았다. SUV의 앞길을 내 차가 막았다. 타이어가 멎었다. 어둠이 내렸다. 엔진은 꺼졌지만 쇳내와 피비린내 같은 긴장감이 공기 중에 걸려 있었다. SUV 문이 동시에 열렸다. 덩치 두 놈이 내렸다. 하나는 목에 문신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손에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다. 놈들은 나를 한 번 쓱 훑었다. 그리고 피식 웃었다. 뭐야, 이 새끼. 길 잃었나? 밤길에 혼자? 겁도 없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문에 손을 얹은 채 신호의 차가 멀리 도로 끝으로 사라지는 걸 바라봤다. 그걸 본 놈 하나가 코웃음을 쳤다. 야, 혹시 그년 따라온 거 아냐? 하, 설마. 그년한테 딱 붙은 호구 새끼인가 보네. 두 번째 놈이 가죽 장갑 낀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였다. 우린 말이지. 그가 고개를 갸웃하며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인간 백정이야. 샤샤상 마이너스. 사시미 칼이 꺼내졌다. 달빛에 반사된 날이 하얗게 빛났다. 이 새끼 간이 커 보이네. 간을 먼저 빼줄까? 다른 놈이 낄낄 웃었다. 아냐, 형. 신장이 두 개잖아. 하나 빼도 살 수 있잖아. 그게 더 재밌지 않아? 놈들의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